향기롭네요. 직접 덕은 차인가 봅니다. 제철에 채취해 제 시간만큼 덕고 제 시간만큼 말려주는 지혜가 만들어낸 향기입니다. 무엇이든 그때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생도 그렇겠지요. 스님은 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터득한 지혜만큼 소중한 교훈이 없다는 걸 겨우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스님은 무엇이 가장 죽을 만큼 힘드셨습니까? 저희 어리석음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믿는 어리석음.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라고 믿는 어리석음.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나는 착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음. 영원히 내일이 있는 줄 아는 어리석음.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망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노수민 작가의 작품 지옥과 천국임은 준비했습니다. 소설 속의 화자는 칠순 노인으로 어느 날 미뤄둔 오랜 숙제의 한 사람, 그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요.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옥과 천국의 문, 노수민. 그 남자는 한 달째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마도 어떤 이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별 하면서 웃을 일일지도 모르겠다. 지가 죽든지 말든지 누가 그렇게 관심이나 있다고 이 난리야? 하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남자를 소개하자면 무식하지도 않고 아주 미남도 아니며 권력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나 무시당하는 저소득 빈민층도 아니고 돈으로 사람들을 제압할 정도로 재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돈 없다고 무시당할 만큼 돈이 없지도 않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의식이 또렷한 그저 평범한 소시민 중 약간 정의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 정도이다. 자신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싫어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의 꼴도 못 보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다. 어쨌든 그는 한 달째 모든 일수를 놓고 자신이 죽을지 살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는 것은 자기 합리화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고민 한 달 만에 그는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다. 아, 그럼 죽어야 할 이유와 살아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보자. 죽어야 할 이유. 하나, 세상이 너무 바르지 않다. 바른 사람이 더 많아야 할 세상이 그렇지 않다. 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디딜 땅이 없다. 거짓말이 진실로 포장된 아천만이 통하는 사회. 무엇이 바른 말인지를 사람들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셋, 진실을 말하면 그 위치에서 퇴출당하는 세상.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는 세상. 넷, 아무리 공들여도 그것은 단지 한순간. 이득이 없으면 언제라도 떠나는 사람들. 에이그, 의리니 우정이니 외치다가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득이 없으면 언제라도 등을 돌리는 사회구조. 다섯, 노인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 그중 내가 한 명 보태고 있다. 6. 추하게 늙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 나이가 자랑도 아닌데 경로사상 들먹이며 큰소리친다. 7. 100세를 살만한 노후 준비가 없다는 것.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8.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젊은이는 힘들다. 9. 쭈글쭈글한 목주름과 깊은 눈가주름.
항문처럼 변한 입술이 주름 등 나의 취한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거울 보기가 두렵다. 10. 미래가 없다는 것. 캄캄한 동굴이지만 끝이 보이거나 몇 년 뒤라도 그려질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캄캄한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막막함이 연속이다. 11. 하는 일도 없이 오로지 먹고 배설하고 자고 깨는 일상사가 한심스럽다. 12.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에 관해 관심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살아야 할 이유. 하나. 아직 깔끔하게 죽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 둘. 가족에게 내 죽음을 잘 포장할 무엇인가를 남겨놓지 못했다는 것. 그는 적어놓은 이유를 들여다보았다. 죽을 이유는 얼마든지 더 나열할 수 있는데 살아야 할 이유는 참으로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은 명확해졌다. 살 이유가 없다는 것. 죽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 그 결론에 도달하자 그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래,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어쩌면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는데 핑계김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끌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울고 싶을 때처럼 목젖이 따가웠다. 온몸에 맥이 풀리면서 등에 진땀이 쏟았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그는 스스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었던 모양이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왕따당하고 무식한 인간에게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면 욕먹는다고 했다가 뺨따기 맞고 싸구려 그림만 그리면서 잘난 척하는 화가에게 진정한 예술가가 되라고 말했다가 술살에 받고 글 못 쓰는 작가에게 글 같은 글 쓰라고 했다가 길거리에 패대기 쳐지고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한테 독서 안 하는 인간은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가 귀싸대기 맞고 자기 자신한테 존칭 붙이는 놈한테 틀렸다고 지적하다가 쌍욕 듣고 지하철에서 핑크 좌석에 앉은 중늙은이에게 거기는 임산부들이 앉는 자리니 일반석 빈자리로 옮기라고 했다가 멱살 잡히고 마스크 벗고 전화로 떠들어대는 취객에게 마스크 쓰라고 했을 뿐인데 발길질 당하고 이루 다 나열할 수도 없는 옳지 않은 행위들을 그는 통탄한다. 본인이 당한 일도 있고 남이 당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대개의 사람은 장본인이 없는 뒤에서만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지적사항을 당사자 앞에서 말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상대들은 자기 귀로는 처음 듣는 말을 그에게서 들으며 눈을 까대집고 화를 냈다. 남들은 이미 다 알고 본인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그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주먹다짐을 해왔다. 왜 이런 세상에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배우자, 자식, 형제, 우정, 친구. 그중 누가 나를 믿어주고 누가 나와 끝까지 함께 갈까? 그 누구도 아니다. 나는 나 혼자일 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자. 그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어머니라는 존재만큼은 그 중에서 제외해도 좋다는 생각이지만 이미 노인에게 어머니는 없다. 세상이 철저하게 나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그 당사자는 절망하거나 혹은 오기로라도 우뚝 서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대개는 겨우겨우 일어서려다 허물어져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이다. 일어서느냐 그대로 주저하느냐는 그 사람의 성향과 의지에 달렸겠지. 그럼 나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물었다. 오래전에 혼자임을 느꼈는데도 여태 버텨온 것을 보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나약한 유형의 인간은 아님이 확실하다. 그렇다고 혼자임을 인식하고 독하게 이를 악물며 벌떡 일어나는 유형도 아닌 것 같다. 그저 혼자가 아니기 위해 동반자나 동조자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시간을 끌어오다가 더는 버틸 힘을 잃은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이 역시 힘을 실감하자 이제 세상을 끝낼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다. 반나절 사용한 마스크에서 자신의 입냄새가 풍기는 것도 혐오스럽고 껍질 벗겨놓은 닭 같은 늙은이의 늘어진 살결도 싫고 말할 때마다 세로로 곤두서는 목주름도 싫다. 노신사답게 멋지고 점잖게 늙어가겠다던 생각이 오로지 자신의 희망사항일 뿐임을 깨달은 지 오래였다. 인생 선배들은 고운 마음으로 선하게 살면 노후에는 그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고들 말했었다. 그도 그 말을 믿고 살았지만 그것도 진실이 아님을 알아버렸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어느 날 알게 된 것처럼 너무나 고운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온 많은 노인을 보았지만 거의 다 깊이 팬 주름과 찌들고 고달픈 흔적만이 얼굴에 가득했다. 표정 어디에도 선한 아름다움이나 고상함은 보이지 않았다. 그 역시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탐욕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처진 턱살에 심술이 엿보이고 윗 눈꺼풀에 덮인 눈과 눈 밑 물주머니는 이미 서글픈 노인의 그것일 뿐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몰골이다. 그 꼴을 보기가 역겨워 거울 앞에 서기를 꺼렸다. 충분히 살 만큼 살았어. 그는 이제부터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존재 가치를 잃고 누구도 관심조차 없는 천덕꾸러기의 삶을 더 영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떠날 준비를 시작하자. 그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라벤더 향의 입욕제를 넣은 뜨끈한 욕조 목욕을 하고 공들여 머리를 말리고 노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차분한 옷을 찾아 입고 집을 나섰다. 그래봐야 칠순 노인이지만 누군가는 60세 중반으로 보아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 달 만의 외출이다. 쾌청한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에 눈이 부셨다. 죽기를 작정한 사람에게 잔인하리만큼 화창한 봄날이었다. 우울을 가리기 위해 엷은 회색빛 선글라스를 꺼내 쓴다. 현관 유리문에 비춰본 자신의 모습이 꽤 만족스럽다. 죽기 전 제일 먼저 할 일을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터였다. 미루어둔 오랜 숙제의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참이다. 늘 목에 걸려있는 작은 가시처럼 미세하게 통증을 주는 사람. 세상을 떠날 준비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그는 늘 생각만 하고 있었다.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일필 미루고 있었던 일. 이제 용기를 내야지. 그는 차 시동을 걸고 사찰 이름을 내비게이션에 입력시켰다. 충청북도 어느 산속인데도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가 가능한 모양이었다. 산 몇 번지라는 주소가 떴다. 2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다. 암제에 가까운 작은 절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검색해보니 고려시대에는 꽤 유명한 큰 절터였다고 소개가 되어 있다. 그곳에 그녀가 있다. 가는 길은 그리 험하지 않았다.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을 벗어나자 작은 다리를 2번 건너고 양옆 사과나무 가수원을 지나자 좁다란 숲길이 나왔다. 실록이 여린 계절임에도 숲은 벌써 울창했다. 묵은 소나무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았다. 잘생긴 소나무들이 양옆으로 늘어서서 터널을 만들고 있었다.
몸통이 붉은색을 띠는 적송이 품격을 유지한 채 봄을 맞이한 숲 전경이 꽉 막힌 숨통을 튀게 했다. 힘차고 청정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런 길 끝에 살고 있었구나. 그 길을 따라 한참을 더 달리자 길은 차 2대가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지고 한참을 더 달리자 그 끝에 빈 공터가 나왔다. 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도 그곳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맑고도 서늘한 공기가 폐부로 파고들었다. 산이 깊다는 느낌이 저절로 와닿았다. 오다가 마트에 들러산 두유 한 상자를 꺼내들고 비탈진 숲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비탈길을 숨가쁘게 오르고서야 저만큼 절이 보였다. 경사가 가팔라서 움푹 파인 형태의 주차장에서는 절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담하지만 단청이 선명하고 깨끗했다. 암자라고 말할 정도로 작아 보이지는 않았다. 절마당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산 쪽에 붙여 대웅전이 가운데 있고 대웅전 지나 더 안쪽 바위 밑으로 나지막한 작은 요사체가 보였다. 그는 7개의 계단을 올라 두유 상자를 문 앞에 내려놓고 대웅전으로 들어섰다. 불교 신도는 아니지만 저를 만나면 대웅전 부처님께 늘 절을 올리던 그였기에 거부감 없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웅전 바닥도 몇 개 놓인 방석도 그녀의 성격처럼 깔끔하고 단아했다. 불전함에 불전을 넣고 방석으로 돌아와 절을 올렸다. 중앙의 부처님 얼굴이 인자고 온화한 표정은 아니었다. 절에 모신 부처님 인상은 그 절 주인을 닮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 절의 주인처럼 차분하고 차가운 인상을 닮은 것 같았다. 천천히 속지 않은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절을 바쳤다. 3배로는 양이 차지 않아 7배를 올렸다. 마지막 절을 올릴 때는 울컥 가슴이 메어왔다. 아마도 죽음을 결심하고 온 탓인 듯 했다. 절을 마치고도 바로 일어설 수 없어 잠시 방가부자를 들고 눈을 감았다. 너는 잘 될 거야.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니? 어머니는 그가 좌절하려는 순간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다. 남편 삼아 친구 삼아 오로지 하나뿐인 아들에게 어머니는 온갖 사랑을 쏟았다. 이렇게밖에 못 살았고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려 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주셨는데 이 모양입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다.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거슬러 올라가 더듬어 봐도 알 수 없었다.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작은 딸과 아내를 엄격하게 다스렸고 그것이 아내와의 갈등의 시작이었다. 큰딸 말에 의하면 두 여자가 꼰대라고 부르며 어깃장을 놓는다고 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다 바쳤다. 자기 주장이 강한 작은 딸이 먼저 호주로 유학을 떠나고 아내가 몇 번 딸을 보러 호주를 다녀오더니 그에게 호주로 이주하자고 조르기 시작했다. 그는 안정된 중소기업의 창시자 임직원으로 은퇴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버릴 마음도 없었고 낯선 남의 나라에 가서 살 생각도 없었다. 말 같자는 소리 말고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면서 내 나라에서 살아. 나가 살다가도 제 나라로 돌아올 나이에 어디로 가자는 거야? 아내의 말을 귓전으로 들어준 적도 없이 단칼에 자르고 윽박질렀다. 작은 딸 유학 떠난 지 3년쯤 지났을 때 또 딸 보러 간다고 호주로 떠난 아내가 전화로 통보해왔다. 이제 여기서 살 거니까 그리 알아요? 그 말을 그는 농담처럼 들어넘겼고 그래
비싼 비행기값 없애고 오가느니 거기서 사는 것도 좋겠네. 비싼 전화에 헛소리 말고 전화 끊어. 하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것이 아내와의 결별이 될 줄은 그도 몰랐던 일이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끝내고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그에게 큰딸이 말을 건넸다. 아빠, 그러지 말고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보세요. 엄마가 그러는데 호주는 정말 노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래요. 아빠도 평생 힘들게 일만 하셨으니 이제 쉬셔도 좋잖아요. 즉흥적이고 천방지축인 아내나 작은 딸과는 달리 냉정하고 좀스러운 성격이 꼭 아빠를 닮았다는 아내의 빈정거림에도 꿋꿋하던 큰딸까지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넌 영원한 아빠 편 아니었어? 아빠를 위해서예요. 아빠가 노년에 외로워질까 봐요. 어서 결혼해서 함께 살자. 난 너만 있으면 돼. 아빠, 실은 저도 다음 달에 호주로 들어가려고요. 엄마가 곧 한식당을 오픈하는데 제가 할 일이 많다고 해요. 그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휘청이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그 여자가 뭘 한다고? 무슨 돈으로? 큰딸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른다며 자기도 직장에 더 다닐 입장이 못 되는 터라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 오로지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큰딸에게 배신감이 느껴져 자리를 피했다. 다음 날 아내에게 맡겼던 재산관리를 점검해보고 그는 기절초풍하고 말았다. 노후자금으로 맡겼던 신탁예금, 만기일이 가까웠던 목돈 마련 적금, 아파트 대출금 상환하라고 주었던 중간 퇴직금까지 몽땅 돈을 빼내어 호주로 가지고 간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그 돈이 무려 수억 원에 이르렀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대출 잔액이 1억 원이나 되는 35평형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호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도 작은 딸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겼으니 아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점을 간과했던 그의 실수였다. 기온이 뚝 떨어져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하던 11월의 어느 날, 큰딸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딸이 호주행을 철회하고 마음을 바꾼 것이라 여기며 딸을 마주 보았다. 딸이 울먹였다. 아빠, 저는 아빠를 존경해요. 이기적이고 막무가내로 고집불통인 엄마와 사는 아빠가 미울 만큼요. 엄마는 아빠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책임을 다한 거지. 그런 제가 엄마를 선택한 꼴이 돼서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호주를 택한 거지. 엄마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빠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빠, 죄송해요. 딸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방바닥에 엎드리며 울었다. 그의 입가가 실룩거리고 눈이 떨리더니 기어이 눈물이 흘렀다. 그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다. 잘했다고도 잘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떠나는 모습만은 보고 싶지 않구나. 네 선택이니 후회하지 말고 살도록 해.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딸이 방에서는 밤새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큰딸마저 그의 곁을 떠났다. 딸이 밤새 울면서 써놓고 간 편지를 읽으며 그도 울었다. 직장에서 더는 견디지 못할 만큼의 치욕스러운 상사의 갑질과 그것을 눈감아주는 사회 풍토와 기대할 수 없는 이 나라 지도자층을 경멸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한 편지는 딸이 떠날 이유가 충분하고도 남았다. 딸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아빠 걱정으로 편지를 끝냈다. 그는 빈집에서 소리치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울었던 울음 이후 그토록 목청껏 소리내어 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딸마저 떠난 후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허망한 눈빛으로 한 달 가까이 허둥허둥 겉껍데기만 멀쩡한 채 시간을 보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 삶의 의미를 잃은 채 회사를 퇴직하고 남은 퇴직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다. 성실했던 직장생활만큼이나 성실하게 부어온 국민연금으로도 그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평생을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살아온 인생이 그 목적의식을 잃었을 때 삶의 의미마저도 잃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한 가지 목적, 그것이 가족이 아니람이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신 후 아들의 성공 하나만이 목적이었듯이 그는 가장의 완벽한 책임이 목적이었다. 허망하고 허망한 인생이 자신의 인생임을 깨달았다. 까다로운 성격 탓에 친한 친구도 없고 헛돈 쓰지 않는 샌님으로 소문나 흔해 빠진 술친구조차 없는 외톨이. 6시 정각이면 퇴근해 집으로 직행하고 삼시세끼 집밥이 좋은 삼식이.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버린 사람 쫓아가 야단치고 청소년 싸움 뜯어말리다 얻어터지고 작은 딸이 하이 실종 패션에 옷 빼앗아 폐기하고 성범죄까지 들먹이며 훈계하고 남자친구와 1박 2일 여행 가겠다는 작은 딸을 방에 가두자 아내가 몰래 도주시켜 모녀를 쫓아냈다. 그렇게 바른 것을 향해 아등바등 산 그에게 지금 남은 것은 허망함과 외로움과 늙은 몸뚱이뿐. 이것이 바르게 살아온 사람의 결말인가?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그는 되뇌며 분노의 숨을 들이마시고 한탄의 숨을 내뱉었다. 언뜻 풀림새 같은 향기와 인기척에 그는 눈을 떴다. 승복 차림의 승려가 조용히 중앙재단으로 다가와 초와 향에 불을 붙여주고 나갔다. 그러고 보니 초도 향도 켜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잠시 더 앉았다가 대웅전을 나왔다. 신을 신고 대웅전 앞마당에 서서 산 아래를 바라보고 서 있는 그에게 얼굴이 복스러운 중년 여인이 다가왔다. 주지 스님 접견을 원하신 분이시죠? 스님이 내려오시랍니다. 여인이 앞장을 섰다. 그는 여인에게 두유 상자를 건넸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돌무더기와 건축자재들이 널려 있고 불도저와 굴착기가 한쪽에 세워져 있었다. 아직 공사를 계속하는 중인가 봅니다. 주지 스님이 하루도 일 안 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20년째 불사 중이랍니다. 하나 끝나면 또 시작하고 이제 끝나나 싶으면 또 시작하고 그러지요. 그 작은 체구에 어디서 그리 힘이 솟는지 불도저로 땅을 빡빡 밀고 포크레인으로 산을 팔 때는 웬만한 남자 저리 가라 해요. 그는 그녀가 불도저와 굴착기까지 순수 운전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힘이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알 것 같았다. 숨통이 끊어질 듯한 억울함을 그렇게라도 풀고 살아보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여인이 대청마루 넓은 손님 접견실로 안내하고 바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는 발이 내려진 접견실 앞에서 한번 심호흡하고 헛기침을 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발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섰다. 답안에 다광과 수구 그리고 찻잔 2개가 놓여 있고 그 앞에 그녀가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승려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회색 평상복을 앙상한 몸에 걸쳤는데도 비구니 스님의 자태는 품위가 있어 보였다. 앞에 가서 앉을 때까지도 그녀는 닭이 세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더운 물로 닭이를 데우고 찻잎을 우려서 차를 찻잔에 따르는 그녀의 손이 머슴손처럼 마디가 굵고 거칠었다. 드시지요. 저는 스님께 인생 사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도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실 듯하여 공사를 쉬려고 인부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으니 차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녀가 찻잔을 그의 앞으로 조금 더 당겨놓았다. 어서 들라는 독촉으로 여겨졌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진한 향기가 입술과 혀를 훑고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차를 마시는 내내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누군지 이미 안다는 뜻일까? 아니면 관심 없다는 뜻일까? 향기롭네요. 직접 덕은 차인가 봅니다. 제철의 채취에 제 시간만큼도 없고 제 시간만큼 말려주는 지혜가 만들어낸 향기입니다. 무엇이든 그때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생도 그렇겠지요? 스님은 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터득한 지혜만큼 소중한 교훈이 없다는 걸 겨우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죽기는 죽어야겠는데 어떻게 죽을지 방법을 몰라서 죽기를 작정하고 산을 깎고 길을 닦고 절을 지었을 뿐인데 신도들은 문수보살이 나타났다고들 하더군요. 문수보살? 예, 불교에서는 지혜의 보살을 일컫는 말이지요. 스님은 무엇이 가장 죽을 만큼 힘드셨습니까? 저희 어리석음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믿는 어리석음,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라고 믿는 어리석음,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나는 착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음, 영원히 내일이 있는 줄 아는 어리석음.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망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터지도록 일을 하시는 겁니까? 스님은 지금 불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기 위한 막노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모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처님께 저를 바쳤습니다. 언성을 높이시면 접견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비구니 승의 목소리는 처음처럼 높지도 낮지도 않고 한결같았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어리석음으로 스님이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려왔습니다. 누구든 제게 용서를 빌 일은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용서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죗값 다 치르고 갈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가 일어섰고 그녀는 그저 무심한 눈길로 일어서는 그를 지켜보았다. 신을 신고 대도를 내려서도록 안에서는 따라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터덜터덜 비탈길을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다. 몇 번인가 돌아서서 그녀 앞으로 되돌아갈까 망설이느라 발걸음이 멈칫거렸다. 법사님! 법사님! 아까 만났던 여인이 그를 부르며 따라왔다. 스님께서 손님이 이걸 놓고 가셨다고 전해드리라던데요. 여인이 누런 서류봉투를 그에게 건네고 돌아섰다. 그는 엉겹결에 그것을 받아들고 차에 앉아 급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 한 장과 종이 서류 2장이 들어있었다. 죽었다고 말했던 제 딸은 당신 아내가 자기 딸로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큰딸이 그 딸입니다. 앞뒤 설명 없이 그 말뿐이었다. 차에서 내려 도로 절에 올라가려고 자동차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뒤에 있는 종이 서류를 펼쳤다. 아내의 친필각서와 혜연 스님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였다.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딸로 잘 키우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자동차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가 알지 못하는 이 스토리는 사실 단순한 내용이었다. 그에게는 주지 스님인 혜연 그녀가 먼저였다.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그때 비서실 신입사원인 아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혜연보다 어리고 발랄하고 톡톡 튀는 여직원이 실지 않던 차에 그녀가 과감하게 다가왔다. 전 직원 단합대회가 있던 날 아내는 술 취한 그를 호텔로 유인하고 하룻밤을 보냈다. 얼마 뒤 아내는 두질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며 결혼을 강요했고 그는 오로지 책임감으로 내키지 않은 결혼을 강행했다. 결혼하고 몇 년 뒤 혜연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의 친구를 통해 알았지만 아이는 죽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한편 이미 남의 남자가 된 그의 배신에 혜연은 죽기를 결심했지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던 차에 그의 아내가 찾아왔다. 남편을 갖고 싶어 거짓 임신으로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고백했다며 미혼모가 될 혜연 대신에 아기를 잘 키우겠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죽는 대신 머리 깎고 출가를 결심한 그녀는 고심 끝에 딸을 낳자 아빠의 품에서 곱게 크기를 바라며 그의 아내에게 보냈다. 두 여자만이 아는 비밀로 묻어버린 것이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동차 시동을 걸고 차를 돌려 절을 떠났다. 큰딸이 유독 아내를 닮지 않은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딸이 그리웠다. 간혹 혜연을 닮았다는 생각에 한 번씩 눈여겨봤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극성맞은 아내가 단 한 번도 혜연에게서 데려온 티를 낸 적 없이 정성 다해 키웠고 큰딸을 의지하면서 자매처럼 친근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세상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틀어져 있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불행한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늙음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외로움도 즐기고 가족과도 화합하고 이런저런 볼썽사나운 꼴을 그러려니 하면서 보아넘기고 그렇게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이 찾아왔다. 그 가녀린 몸으로 산등성이만한 대웅전도 지어내고 직접 불도저 굴착기를 운전해 산 하나를 까뭉개면서 뼈마디 부서지라 땀 흘리는 비구니승을 만나보니 자신의 고민은 아이들 반찬 투정에 불과한 느낌이었다. 지옥문도 천국문도 내가 여닫는 것임을 이 나이에야 깨우치다니 어리석은 중생이 맞는구나 싶었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이 절에 올라갈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사과밭 옆길을 지날 때 향기로운 사과꽃 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게 와닿았다. 사과꽃이 피는 계절이 이맘때였구나. 오는 가을에는 꽃 대신 사과가 주렁주렁 피어나겠지. 내일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준 작은 몸집의 여승이 거대한 스승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별명이 문수보살이라고 했던가. 아직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과정은 길고 깨우침은 짧은 하루였다는 생각을 하며 차창을 활짝 열었다. 기다렸다는 듯 싱싱하고 풋풋한 사과꽃 향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틀린 말씀이 아니신데 왜 자꾸 아빠를 다그치세요? 같이 외출하기가 겁이 나서 그래. 사사건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시비를 거니 사람들이 좋아하냐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난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뿐이야.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식구가 모이면 화제가 그것뿐이에요. 아이, 정말 지겨워. 내 편은 아무 데도 없었다. 아내마저 소리치면 난 정말 외로워진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병원에 가보는 게 당신 뭐냐? 그래요. 가서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면 난 더 바라는 거 없어. 알았어. 가봅시다. 정말?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노수민 작가의 작품 수호천사가 사랑한 에티켓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바른말 바른행동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피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노수민 작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악의 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워 에티켓을 소재로 재밌게 소설을 엮어보았다고 합니다. 소설은 엄청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수호천사가 사랑한 에티켓 노수민. 아내는 나더러 미쳤다고 한다. 아이들은 차마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가혹했다. 차라리 아빠는 미쳤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을 가봅시다. 요샌 잠 안 오는 사람도 가서 상담받는 곳이 정신과라는데. 아, 글쎄 멀쩡한 사람이 거길 왜 가냐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정의롭고 정직한 내 말과 행동이 왜 이 사회에서 정신병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미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다. 누구냐고? 미친 짓들을 하는 이 사회의 모든 파렴치인들. 그리고 그것을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이기적인 사람들. 나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내 가족과 이 사회는 미친놈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아내와 딸은 나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며 노골적으로 미쳤다고 말한다. 아들은 그래도 좀 낫다. 틀린 말씀이 아니신데 왜 자꾸 아빠를 다그치세요? 아침 식탁에서 쉴 새 없이 쪼아대는 아내의 잔소리를 듣다 못해 아들이 숟가락을 놓으며 짜증 섞인 한마디 건네고 일어선다. 같이 외출하기가 겁이 나서 그래. 사사건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시비를 거니 사람들이 좋아하냐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난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뿐이야. 아들은 이미 식탁을 떠나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식구가 모이면 화제가 그것뿐이에요. 아이, 정말 지겨워. 딸도 뜨담한 밥수저를 놓고 식탁에서 달아난다.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망쳐놓았다는 미안감에 나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아내가 식탁에 남은 반찬과 밥을 개수대에 쾅쾅 소리나게 쏟아버리면서 훌쩍거린다. 남은 밥은 밥대로 반찬은 반찬대로 따로 잘 챙기는 아내가 아낌없이 버리는 것은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기 직전의 행동이다. 나는 갑자기 막막해지는 절망감으로 한숨을 쉰다. 내 편은 아무 데도 없었다. 아내마저 소리치면 난 정말 외로워진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병원에 가보는 게 당신 뭐냐? 나는 아내에게서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입막음을 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가서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면 난 더 바라는 거 없어. 알았어. 가봅시다. 정말? 아내가 눈물을 훔치고 얼굴을 환하게 밝히면서 나를 향해 돌아선다. 젊은 여의사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았다. 정신과 의사라면 어딘가 의사 자신도 사이코 기질이 엿보이는 사람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온 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맑고 밝은 인상이었다. 선생님, 수다 떠는 거 좋아하세요? 딱 질색을 하죠. 아내가 얼른 내 대답을 낚아챘다.
어머님은 잠깐 나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전 선생님하고 수다를 좀 떨어야 하거든요. 부탁합니다. 여의사는 정중하게 아내를 내보냈다. 그녀는 내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 했다. 나도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소연을 좀 하고팠다. 그녀와 나의 대화가 아무런 방해 없이 시작되었다. 작년에 경찰 공무원을 퇴직하셨다고요? 예, 계급적 일에 걸려서 좀 일찍 퇴임이 됐어요. 어쨌건 명예퇴임을 하셨으니 축하할 일이죠. 여의살은 내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저절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어린 여의사에게 체면불구하고 내 갑갑한 심정을 모두 토로하고 싶어졌다. 우리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기꺼이 그녀와의 상담을 약속했다. 여의사는 내 이야기를 즐겁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생긴 것이다. 첫째 날, 수다. 그만 좀 해, 그만. 그날도 나는 그렇게 소리쳤지요. 버스 안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숨을 멈춘 듯 했어요. 놀란 운전기사까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고요. 기사는 실리밀러로 나를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내 붉게 칭얼댄 눈은 차를 타면서부터 계속 핸드폰을 잡고 수다를 떨던 여자를 향해 있었지요. 30분째야 30분. 이 차 안에 당신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려서 하란 말이야. 여자가 슬며시 핸드폰을 닫아버리더군요.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여자는 내내 어제 저녁 남편과 싸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떠들어대고 있었던 거예요. 미친놈, 지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 그녀한테 가자고 하니까 그 병신 새끼가 뭐라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쌍스러운 욕까지 섞어가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버스 중간에서 약간 뒤쪽으로 자리 잡은 탓에 운전석까지도 그 대화는 정확하게 전달되었지요. 여자의 바로 앞좌석에 앉은 아내와 나는 그 여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더라고요. 앞에 앉은 승객들 몇몇이 눈살을 찌푸리며 여자를 돌아보았지만 여자는 자기 대화에 너무 심취해 그 따가운 눈총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 고함 소리에 버스는 드디어 저질 부부 싸움에서 해방이 되고 평화를 찾았지요. 승객들은 서울 도착까지 아직 20여 분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준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둘째 날, 하이힐. 그만 좀 해, 그만! 지하철 5호선의 지하도는 유난히 깊었습니다. 나는 그 지하철로 내려가는 긴 층계 아래쯤에서 돌아서서 위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외쳤지요. 바삐 걸어 올라오고 걸어 내려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순간 모두 나에게로 쏟아졌습니다. 발꿈치 고리가 없는 샌들을 신은 젊은 아가씨만이 아직 사대 파악이 안 된 채 딱딱딱 한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하이힐 굽소리를 내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지하층계가 울림통 역할을 하는 탓에 그 소리는 온 지하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손가락으로 그 여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내 귀엔 그 딱딱 소리 안 들리니? 지금 넌 내내 그 소리를 내면서 저 긴 계단을 내려왔단 말이야. 그만 좀 해! 아내는 창피하다며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나를 쳐다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자는 얼굴이었어요. 여자애가 얼굴을 붉히며 조심조심 층계를 내려오더군요. 사람들은 모두 짜증을 내면서도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셋째 날 핸드폰.
우리 부부는 볼 일이 있어 외출했는데 점심때가 되자 아내가 오랜만에 아이들처럼 햄버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M 햄버거집에 들어가 나는 미리 자리를 잡아 앉고 아내는 햄버거를 주문하러 갔지요. 젊은이들로 벅적거렸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외계인들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딩딩딩 떼릉떼릉 띠링띠링 띠르륵 띠르륵 띵띵띵띵 온갖 전자음과 다양한 음악들이 콩복듯이 사방에서 나를 향해 전파를 쏘아대면서 내 뇌를 마비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처녀 아이들이 자기 얼굴만한 햄버거를 한 입 가득 베어 물고는 콜라를 찔끔거리며 찰칵찰칵 포즈를 취하고 깔깔거리는 거예요. 아내가 눈살을 찌푸리며 눈치를 주었지만 더욱 나에게 보란듯이 웃어댔어요. 허참 그뿐 아니라 내 옆자리에는 텅 빈 공간에 대고 혼자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속 짓거려대는 녀석도 있었다고요. 한 손에는 햄버거를 한 손에는 콜라를 들고 있었는데 허공에 대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미친 녀석인 줄 알았어요. 졸라 이쁜데 열나 잘난 척하길래 도찰을 했지. 아이씨 근데 딱 걸린 거야. 야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돌싱인 거야. 콜라를 잠깐씩 내려놓고는 귀에다 손을 갖다 대면서 계속 떠드는데 녀석은 외계어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저 녀석 돌아도 더럽게 둔 녀석이지. 하니까 아내가 그 녀석은 지금 이어폰을 꽂고 전화통화를 하는 거래요. 하참 핸드폰은 주머니에 들어있다나요? 돌아보니 그런 걸로 혼자 짓거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미쳐서 혼자 떠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다 핸드폰으로 벌어지는 일이더군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이 그 장난감으로 온통 아수라장인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맛있게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제각각 더 큰 소리로 짓거리고 떠들고 깔깔거리더군요.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두 손바닥으로 양기를 막았어요. 맛있게 먹으려던 불고기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서서 악을 썼지요. 그만 좀 해 그만! 조용히 좀 먹자! 몇 조간 햄버거집이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미친 늑다리 아저씨의 팔짝짐인 걸 알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군요. 아내는 나더러 미쳤어 미쳤다니까 하고 화를 내며 햄버거집을 나가버리고 나는 남은 햄버거를 싸들고 나왔지만 아내는 집에 가버리고 없더군요.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렸지요. 열차가 도착하자 내 뒤에 서 있던 아줌마가 열차 안 손님이 내리기도 전에 팔꿈치로 마구 사람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빈좌석을 차지하고 앉은 거예요. 옆 빈자리에 핸드백을 놓아 자리를 막고 뒤늦게 탄 아줌마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언니 일로 와. 여기 자리 잡았어. 라고요. 나는 해도 너무한다 싶어 점장에 타일렀습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는 거 아니지요. 안에 손님이 다 내린 다음에 타는 거고 탔으면 조용히 하세요. 어디서 무식하게 시리. 하자 두 아줌마가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세요? 하면서 거품을 물고 사태질을 하더니 재수없다고 다음 역에서 내리래요. 종점이 가까우자 손님은 많이 줄어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었을 때 젊은 남녀가 얼싸안듯이 껴안고 열차에 올랐어요. 바로 내 앞에 마주서서 그들은 아랫도리를 바짝 밀착시킨 채 한 팔로는 서로의 허리를 감고 한 손으로는 서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낯이 뜨거워서 내가 하고 헛기침을 해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내 옆자리 영감님은 아예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한술 더 떠 그치들은 귀를 빨듯이 입술을 가다대고 귓속말을 하는가 하면 간간히 입을 맞추는 게 아닙니까?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봐, 여기 공공장소야. 그짓거리하고 싶으면 너네 집에 가서 해. 어디 할 지랄이 없어서 전철 안에서 그짓거리야? 두 사람은 나를 한참 째려보더니 서로의 허리를 꽉 껴안은 채
다음 역에서 내리는 겁니다. 영감님이 그제야 세상 말세로고 아니 이불 속에서 할 짓을 어찌 얘 와서 할꼬 하며 통탄을 하더군요. 그날은 아주 일진이 사나운 날이었어요. 넷째 날 등산. 시내 나가봐야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어 혼자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을 갔습니다. 저 같은 백수건들이 많아진 탓인지 평일인데도 등산객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더군요. 한참을 올라갔는데 앞에 고급 브랜드의 등산복으로 멋지게 차려입은 아주머니 세 분이 깔깔거리며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너무 요란스럽다 생각했지만 툭 트인 산까지 와서 그것도 못하랴 싶어 그냥 이해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행하기도 힘든 좁은 길을 그 아주머니들 셋이 빽빽하게 막고 있어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는 풀리고 숨도 가쁘고 웃음소리는 자꾸 귀에 거슬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요. 그때 아주머니들이 홍삼 캔디라고 쓴 사탕을 하나씩 까먹고 껍질을 휙 그냥 버리지 뭡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세 사람 모두 홍삼 사탕 껍질을 버리자 뒤따라가던 내 앞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걸 다 주었지요. 저 앞에 가는 숙녀분들. 제 점잖은 목소리에 그 여자들이 일제히 돌아섰습니다. 이거를 흘리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사탕 껍질을 돌려주었습니다. 두 아주머니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한마디 할 판인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얼른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그걸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저도 오히려 미안하고 기분이 좋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함께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 아주머니가 두부를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끌었습니다. 그들의 등산복만큼이나 고급 식당이었죠. 시원한 동동주를 한 사발씩 기분 좋게 마시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려 할 때였어요. 5살쯤 돼 보이는 두 남자아이들이 우리 테이블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벗어놓은 우리 일행의 등산복을 마구 짓밟고 뱅뱅 도는 겁니다. 우린 인사를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신경이 쓰여 아이를 돌아보았지만 옆 테이블의 젊은 두 엄마는 자기 아이들이 그 난리를 쳐도 주의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얘들아 너희 엄마한테 가거라 하고 타일러도 아무 소용없었지요. 야 임마 조용히 못해?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쫓았습니다. 한 아이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젊은 엄마가 벌떡 일어나 아이를 안고 와서 내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아저씨가 뭔데 남의 일을 야단치세요? 이봐요 애기 엄마. 여기 당신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소. 애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소동을 피우면 야단을 쳐야지. 애들이 다 그런 거지 뭘 그래요? 족발화정도 유분수지. 애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야. 당연히 나도 대응을 할 밖이에요. 어머머 별꼴이야. 사장님 우리 식사 주문한 거 취소해 주세요. 기분 나빠서 식사 못하겠어요. 언니 딴 집으로 갑시다. 자매인 듯한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가더군요. 식당 주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지 뭡니까. 나를 데려온 등산객 아주머니들도 그 식당 단골 손님이라 그런지 주인한테 미안해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죄인인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분위기를 망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잘못한 건 그 애들 엄마가 아닌가요? 요새 젊은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 야단 안 쳐요. 더구나 남이 야단 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애들 기 죽인다고.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색해진 식사 자리를 급히 끝내고 일어섰지요. 먼저 일어나 제가 계산도 했고요.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강박성 인격장애. 나는 5번의 상담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 친절한 여의사는 진작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내 말이 옳다면서 장단도 맞춰 주었고 내 편이 되어 호응도 해주었다. 나는 그 외에도 운전을 하다가 창밖으로 팔을 내밀어 피우던 담배를 슬그머니 도로에 버리는 모렴치 않자 뒤쫓아가서 호통치기. 유료 주차장인 줄 알고 들어선 주차장에서 어이, 차 빼라고! 하며 마구잡이로 반말을 하고 소리치는 주차 관리인의 무례함에 대해서 모두 토로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게 바른 사회인이 지켜야 하는 정도가 분명한데 이 사회가 그러지 못하니 선생님은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다수가 틀린 길로 간다고 나까지 정도가 아닌 길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데 다들 귀찮고 성가셔서 묵인하니까 점점 더 이 사회는 정도가 아닌 것이 마치 정도인 것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신경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모든 상황들이 선생님이나 가족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다친다면 그건 이 사회를 바로잡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다치는 겁니다. 조금은 무신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날더러 못 본 척하라는 말씀인가요? 일일이 선생님 혼자 하루아침에 다 바로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부인께서 저렇게 선생님과 외출하시길 꺼려하시니 부인 심정도 이해를 하셔야 하고. 됐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깜짝 놀라 보던 잡지를 밀치고 일어섰다.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몰라. 난 할 말 다 했어. 더 할 말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어. 의아해할 틈도 없이 아내가 여의사에게 불려 들어갔다. 꽤 오랫동안 아내는 여의사에게 붙잡혀 있었다. 한참 만에 아내가 힘없이 상담실을 나왔다. 당신도 상담할 일이 있었어? 그래요. 내가 미쳤답디다. 처방 좀 받아서 약 사러 가야 돼. 무슨 약?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약. 내 약, 당신 약. 아이고, 멀쩡한 내가 왜 약을 먹어요? 그럼 내가 정말 미친 거래? 아내는 분노의 표정이 역력한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걸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들고 나올 때까지도 나도 더 이상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 심기도 편찮았기 때문이다. 아내의 운전이 거칠다고 느끼면서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불편할 때 말을 잘못 내뱉었다가는 큰 싸움이 되기 십상임을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자기 마음이 좀 다스려지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아내의 성질을 잘 아는 터라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심 무슨 말이 나올까 겁이 나기도 했다. 뭔가 조짐이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아내가 집 가까이에 있는 치킨센터 앞에 차를 세웠다. 우리 식구들이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 닭집이었다. 해가 져야 문을 여는 다른 치킨센터와 달리 점심때부터 문을 여는 집이라 더 인기가 좋았다. 배도 고프고 갈증도 나고 좀 앉았다 갑시다. 아내는 생맥주 500cc를 먼저 주문하여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닭을 주문했다. 점심도 저녁도 아닌 시간, 대낮에 마시는 생맥주가 꽤 맛이 있었다. 나 역시 여의사 앞에서 떠드느라
목이 말랐던 것 같았다. 강박성 인격장애라고 들어봤어요? 경계선 인격장애는 들어봤지. 그건 또 뭐야?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선에 있는 약간의 정신장애지. 뭐, 내가 강박성 인격장애래? 그렇대요. 하도 생소한 말이라 설명되느라고 한참 걸렸네. 그럼 심각한 거네. 자신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더 심각한 거래요. 당신이 매일 그러잖아. 사회가 미친 거지 자기는 정상이라고. 이번에는 내가 남은 맥주를 벌컥벌컥 다 마셔버렸다. 의사에게 배반감이 느껴졌다. 내 말에 그렇게 장단도 잘 맞춰주고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결과는 인격장애라니. 의사 역시 염치 없는 짓을 하는 그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스스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까지 간 거니까 환자가 아닌 거야. 다운약 잘 먹으면 되는 거지? 아내의 절망한 얼굴을 더 볼 수가 없어서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아내를 위해서 먹어줄 생각이었다. 잠이나 오겠지. 병원을 다녀온 이후 아내도 아이들도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집안을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가 챙겨주는 약은 아내가 볼 때만 먹었고 아내가 안 볼 때는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낮에 약을 먹으면 나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고 저녁의 약은 잠이 쏟아졌다. 결국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약임이 분명했다. 외주를 삼가고 약을 먹는 사이에도 나는 아내 모르게 몇 번의 말다툼을 더 벌였다. 동네 공원에 혼자 산책을 나갔을 때였다. 개를 끌고 나온 개주인이 자기 개가 싼 개똥을 치우지 않고 슬쩍 그냥 가려다가 내가 기어이 개똥을 치우게 하면서 큰 소리가 오가고 구경꾼이 모였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 목욕탕에서였다. 성큼성큼 목욕탕으로 들어와 샤워도 않고 탕 속으로 들어가는 덩치 큰 놈을 붙잡아 샤워하고 들어가려며 실랑이를 벌였다. 주위 사람들이 거들고 나서서 녀석이 할 수 없이 탕에서 기어나와 물 한 번을 찍 끼얹고 도로 들어가는 걸로 멱살 잡힐 것을 모면했다. 남탕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물론 아내는 알지 못했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감추고 숨기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일이 마음 편치 않았다. 스스로 위기소침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말을 잃어갔다. 아까 당신 목욕 갔을 때 오늘 상주의 모임에 꼭 나오라는 당부 전화가 왔었는데 거기나 나가지 그래요? 모이는 장소도 가깝고 날도 좋은데. 퇴직한 경찰들의 친목 모임인 상조에서 연락이 왔던 모양이었다. 바로 전달에 퇴직한 나로서는 첫 번 참석이 될 터인데 왠지 서글픈 것 같아서 나갈 마음이 없었다. 아내는 집에만 처박혀 있는 내가 안쓰러운지 자꾸 외출을 꺼냈다. 우리도 딸 혼인시킬 일이 코앞인데 당신이 상조에 나가야 사람들이 오죠.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장엔 모쪼록 사람이 많아야 하는 법이에요. 그럼 운동도 할 겸 슬슬 걸어볼까? 나는 아내의 말이 맞다 싶어 모임에 참석하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아내의 말대로 겨울날씨 치고는 푸근하고 따뜻했다. 모처럼 외출복을 갈아입고 나들이에 나선 기분이 그런대로 새로웠다. 천천히 걷다가 시계를 보니 걸음을 재촉해야 할 것 같아 지름길을 택했다.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가면 급히 걷지 않아도 될 듯해서였다. 골목길을 들어섰을 때 2명의 남학생과 1명의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리 잘 봐줘도 중학교 3학년을 넘지 않아 보였다.
옷차림부터가 정상적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불량스러웠다. 여학생의 옷차림은 배꼽이 다 드러나게 윗도리가 짧았고 가슴을 너무 강조한 탓에 겉옷이 터질 듯 부풀어 있었다. 남학생들 차림도 그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한 여학생을 놓고 두 남학생이 단판을 지으려는 상황 같아 보였다. 이것이 네가 졸라 건방지게 굴었잖아. 왜 연락 쫓아다니면서 내 여자를 넘봐? 외겨가 또 내 귀에 접수된다. 건방 떠네? 내가 네 여자라고 누가 그래? 티! 여자애가 침을 뱉으며 악을 썼다. 뚜껑 열리기 전에 입 닥쳐. 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녀석들에게 호통을 쳤다. 아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어디서 연애질에다 담배질이야. 어서 담배 끄지 못해? 내 호통에도 아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우던 담배를 마저 피웠다. 그중 키가 좀 큰 놈은 담배를 엄지와 검지로 세어들고 내게로 다가왔다. 아저씨, 나 담배 살 때 돈 보태준 적 있어? 뭐야? 이놈의 새끼들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그리고 너, 여학생이 그런 차림을 하고 다니니까 이런 놈들한테 당하는 거야. 내가 여학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자 여학생의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야, 조져버려. 나 저 늑다리 먼저 조지는 놈한테 간다. 여학생이 나를 째려보면서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운동화로 비벼껐다. 여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녀석이 나에게 덤벼들었다. 경찰 생활 30년을 마감한 내가 어린 학생들에게 겁먹을 리가 없었다. 나는 상대편 눈을 보기 위해 아이들 키높이만큼 몸을 낮추며 다가갔다. 이 자식들 정말 혼이나 봐야 정신 차리겠니? 두 남학생은 뒷걸음질을 치며 나에게 덤빌 기회를 엿보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야말로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학생들이었다. 눈빛이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벌써 기싸움에서 아이들은 밀리고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녀석들을 받아치려는 순간 나는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야, 잘했어. 튀어. 여학생이 소리치자 아이들의 발소리가 요란스럽더니 멀어졌다. 목이 찢어져 나가는 통증을 느끼며 목을 움켜쥔 채 나는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한 녀석이 칼로 내 목을 찌른 것이다. 맑고 어린 계집애의 얼굴 어디에 그런 독함이 숨어 있었는지 칼로 찌른 녀석보다 계집애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며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다. 고개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내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목 언저리로부터 시작된 통증이 얼굴과 가슴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고, 정신 들어요? 말을 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기어이 말을 해보려 애를 쓰니 목이 더 아파왔다. 말하지 말아요. 목이 찔려서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거래요. 아내의 얼굴에 심통이 나 있는 걸 보니 내가 죽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아이고, 진작 벌어질 일이 좀 늦게 벌어진 것 뿐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이런 일 당할 줄 알았다고요.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속 터져. 그거야 당신이 더 잘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상조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내가 나타나지 않자 집에 전화를 걸었고 아내는 출발한 지 오래됐다고 말하고는 걱정스러워 나를 찾아 나선 것이다. 날이 좋아서 좀 걷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 내가 간 코스를 그대로 걸어가며 길을 살폈다. 그때 골목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칼에 찔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아내는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피를 흘리고 쓰러져 누운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인 나였다.
다행히 칼이 힘이 약해 그리 깊게 찔리진 않았지만 한참을 피를 흘린 탓에 수혈까지 하느라 아내가 애를 태웠다. 아내는 울만큼 울고 난 뒤끝이라 그렇게 담담할 수 있다고 했다. 아내가 가입해둔 상해보험회사와 경찰서에서 자초지종을 조사하러 나왔지만 나는 말을 하지 못해 종이에 사건 경위를 적을 수밖에 없었다. 상세한 사건 경위를 알자 아내의 타박이 무차별한 폭탄사례가 되어 내게 퍼부어졌다. 잘 됐어. 말 못하고 살아있는 게 낫지. 입만 벌리면 시비니 누가 그 꼴을 그냥 봐주겠어. 입을 꿰매주고 싶었는데 목을 찔렀으니 제대로 찔른 거 아니냐고. 끝도 없는 아내의 잔소리를 치료약처럼 받아삼키며 몸은 회복되어 갔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 출장 가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내어준 아내가 병원 앞에서 택시를 세웠다. 말없이 택시를 타고 가던 아내가 기사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다. 기사 양반, 제발 그 껌 좀 그만 씹어요. 짝짝 소리 거슬려서 더는 못 참겠네요. 손님이 타고 있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어 짝짝 소리를 내면서 껌을 씹는 소리에 나도 화가 나던 참이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느껴지는 목의 통증보다도 그 껌 소리가 더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원, 아주머니 별걸 다 씹으시네요. 기사가 어이없다는 듯 실내밀러로 우리를 쳐다보며 투덜거렸다. 차 세워져요. 출발하면서부터 손님은 아랑곳 않고 내내 핸드폰 통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쭉 그 껌소리 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아내는 어느새 그렇게 미워하던 나를 닮아 있었다. 나는 아내를 따라 택시에서 내리며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겠지? 내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다. 노수민 작가는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문예대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 설립위원, 2022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 명인 선정, 중앙일보 문예대상, 한겨레 문학상, 한국소설 문학상, 만호 박영주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